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 다음 주면 1년이 되는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받게 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더 단합해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대여 투쟁 지속 문제와 당내 혁신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만나서 당내외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 영남권 돌면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이 시점에 전국 순회 장애 집회 카드, 장애 카드 꺼내든 배경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감행함으로써 7,8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장 내에서 이른바 국회 내에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을 만한 것은 효과적이지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감행했었던 그런 여러 폐약들을 국민들에 더 접근해가지고 더 세심하게 다가가서 알리려는 취지고요. 이것이 뭐 일각에서는 그 내년 이제 12월 3일 계엄 선포 1년을 대비해서 지지층 결집하기용이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정부가 지금까지 벌여왔었던 이런 만행들 그리고 정부가 혹은 여당이 행하고 있는 그런 사법부 압박, 사법부 장악 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세심히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장애 집회를 통해서 알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뒤에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 이제 들어보긴 하겠지만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엔 어떻게 국민의힘 장애 집회 이게 좀 어떻게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역을 돌면서 뭐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 만나면서 하는 거하고 효과를 좀 더 뭐 양쪽으로 누리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아니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장애 집회는 국민의힘에게는 저는 오히려 악수가 되고 있다, 독이 되고 그래요? 있다라고 왜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행보가 만약에 정말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혹은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한다면 뭐 장애 집회를 하면서 세를 확장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사실 우클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던 일도 그랬고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도 그랬고 결국 이 장애 집회의 목적 역시도 어떤 반성 투어, 경청 투어 이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정부를 때리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계엄을 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심지어는 뭐 최근에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부정선거 옹호론자들 혹은 뭐 윤어게인 세력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그런 연대 시사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장애 집회를 한다는 건 결국 일부의 결속력만을 단단하게 다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집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산토끼를 완전히 다 놓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애 집회.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체 의석수에서도 밀리고 또 주요 상임위마다도 이제 상임위 안에서도 이제 인적 구성도 적기 때문에 국회에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는 결국에 장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장외 집회에서 나온 메시지가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23일 날 창원에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뭐라 그랬죠? 이때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무기가 많지 않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없는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 대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흡사 좀 장동혁 팬미팅 같은 인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에 털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윤 전 대통령을 너무 이제 선을 그어버리면은 또 이제 강성 당원들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우회 전략으로서 그냥 장동혁 대표 개인을 좀 부각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뭐 인지도라든지 뭐 영향력 이런 걸 좀 키워가지고 윤 전 대통령 색깔을 지우면서 다음 선거를 좀 준비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한테 관련되는 질문을 녹취 하나 듣고 갈게요.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장외 집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요즘 내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라고 자괴감이 들으시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제로의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 표현이요. 모자란 사람들, 반헌법 반민주 암적 존재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내란 정당 해산 교육이기도 네.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해 온 거니까 정청래 대표 얘기에 또 국한된다기보다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 이게 좀 당내에서 우려가 있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재선 의원들께서도 예.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외연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중도 수도권 청년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각계전투식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 1년 그리고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목요일 날 표결이 있습니다. 네. 그 표결 이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그 대형 아젠다에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인 것이죠.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런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그 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 뒤에 저희가 역공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 이분들한테 접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에서는 그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여권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다음에 그 다양한 국민들 중도층에 계신 분들께 소구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지 순서가 어떤 게 우선순위 있느냐 이 차원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장동혁 대표가 먼저 뭉칠 때다. 네.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시는 거네요. 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뭉쳐야 된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자, 나중에 저희가 일단 뭉친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네. 일단 뭉친 다음에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뭉치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네.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2월 3일 국민의힘 이제 아마 대국민 입장 뭐 전후해 가지고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이번 입장 발표가 마지막 기회다. 자, 어떤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수용하고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저희 그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장동혁 대표가 네.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민주당은 고개를 꺾을 집단이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끊어놓을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저희가 만약에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요구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해 그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에 표결을 하셨고 가결표를 던진 분입니다. 그 정도로 비상계엄의 위법성 그리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그 인식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지 국민들께 더 소구하고 더 다가가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비상계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놔라 그러면 당내 합의를 통해서 더 진전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 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박병인 최고위원님, 제가 뭐 신재훈 대변인한테 좀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국민의힘을 다시 첫 단계부터 다시 이제 그 옛날에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좀 쳐다볼 수 있게 하는 전제는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거만큼 뭐 확실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은 이제 알겠는데 이게 잘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게 확 안 와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단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째인 날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요. 정말 윤 전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예. 정면적인 비판이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을 거냐. 왜냐하면 사실은 뭐 계엄을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건 맞는데 그 뒤에 뭐 그 의원들이 몰려가서 한남동 그 관저 앞에서 뭐 체포영장 막아서려고 하고 그리고 뭐 윤 전 대통령 따로 만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았고 면회 가는 일도 있었고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연이 남아 있었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헌재를 비판하고 이런 행보들이 다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비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가 핵심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선언해야죠. 윤호개인 세력이라든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반헌법적 세력들과는 우리는 연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보면 뭐 이제 집토끼 먼저 잡고 이제 뒤에 산토끼 잡겠다 하는 전략이라고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게 N극과 S극처럼 멀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토끼를 먼저 잡는다고 해서 네.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한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쇄신용으로 중도 국민들에게 갑자기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낸다면 기존에 있던 집토끼들은 오히려 또 산토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장외 집회를 열고 계속해서 강성 발언들을 이제 쏟아냈던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는 결국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긴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외 집회하면서 결속력을 다진다는 게 결국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메시지 제대로 내야 되고 뭐 면회 갔던 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뭐 중진 의원들 만나서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고 그냥 일시적 실수로 나온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뭐 지지율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여론조사한 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에 지금 다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에서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모아서 뭉쳐서 좀 가시화된 지지율 변화로 이끌어야만이 소폭 상승이라도 해야만이 네.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명분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저는 그 길로 한번 가면 돌아올 길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N극과 S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도 혹은 섞을 여지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약간 똑같은 질문을 뭐 약간 분석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을 가미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 체제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아니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하는데 그 정치의 이면이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통적인 지지층도 있고 그렇다고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분들을 그냥 버리고 갈 거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저 사람들이 싸워준 사람들인데 그냥 버려? 이건 또 아닌데. 이거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뭐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정치 경력도 오래되고 지역 기반도 확실하다 보니까는 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막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재선이라고는 하지만 기간으로 치면 사실상 한 1.3선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정치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고 뭐 본인의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 기반도 취약하다 보니까는 이 강성 지지층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어디서 많이 좀 느꼈냐면은 이제 이분이 당 대표 될 때는 굉장히 강성 이 우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막 내다가도 예. 되고 나서는 또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전환길 씨 영입에 관해서도 이분은 의병이지 뭐 당에서 역할 맡을 뿐 아니다 막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가 보진 못해도 계속 여기저기서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권도 보면 언젠가 한번 해야 될 거라면 티 안 나는 시점에 그냥 후딱 해버리고 그냥 언론 기사 적게 날 시점에 막 숙제하듯이. 예, 네. 공지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이분이 약간 좀 이제 노선 변경을 하려고 하나 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보면은 박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들을 막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용어죠. 말살시키려는 데 대해서는 같이 뭉쳐서 싸워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지금 이 민주당과의 어떤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좀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장동혁 이게 대표가? 네,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사실 최고위원들도 보면은 과거에는 막 중진 의원들이 최고위원 하고 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되게 신진 의원들이 많이 입성을 했잖아요. 원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요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고 요 질문 짧게 드릴 테니까 요건 짧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최근에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그 재판에서 대질신문 비슷하게 하는데 내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주요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 내린 적 없다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딱 홍장원 전 차장이 정색을 하면서 피고인이란 말을 2번 하더라고요.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죠.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화. 뭐 맞는 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그 지휘 체계에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일관되게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의원이 아니라 뭐 인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 탓하는 그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건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반국가 단체를 잡아들이라고 한 거지, 반국가 세력을 잡아들이라고 한 거지, 내가 뭐 그러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계속 횡설수설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뭐 네. 일종의 뭐 대공 관련한 업무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반박을 잘했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잡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이재명 의원, 뭐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그 일개 별 3개가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의장까지 잡아들이라는 그 지시를 받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냐 이 비판을 정면으로 받으니까 말을 돌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조 부대변인 그 대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분 간에 있었던 대화의 녹취라든지 예. 아니면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른바 증거라는 게 아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네. 이제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진실 공방 이거를 다퉈가면서 이 결론을 낼 텐데 저는 좀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라고 네.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신뢰할 수가 있을까? 홍장원 전 차장이 계속 그동안 했었던 얘기들 중에 달라진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좀 제대로 찾아서 이 제대로 된 판결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동수 대표님 네. 짤막하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뭐 부하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서로 간의 설전 비슷하게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 가끔 웃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지렁이 그거 다 검색해 보면 나온다고 그 필체 아마 얘기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자신감 있어 보이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근데 보면은 11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재판 다 나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이 이제 관련된 증인들에게 직접 본인이 신문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덮어씌우려고 하는 인상이 좀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 계획 들었을 때 뭐 이게 이제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근데 이제 당신이 좀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거든요. 근데 네.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럴 거였으면 그냥 경고성 계엄이었으면은 왜 군대가 거기 가느냐 막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렇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와 다르게 그래도 이제는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대통령 외교 일정하고 또 겹치지 않는다는 약간 그 생각이 민주당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 이후에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원내대표까지 바치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하겠다는 것 같은데 자, 이 시점에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꺼내든 배경은 뭘까? 플러스 박성민 최고위원님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이렇게 뭐랄까 공평하다 그러나 이게 또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이게 전담 재판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결과로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친민주당으로 의심을 하고 있듯이 재판부도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게 어떤 과제일 것 같아요. 뭐 일단 이제 좀 이런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직위원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이 그 구속 기한 이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 만료되고 석방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지연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직위원 판사가 밝혔던 입장이 네. 12월 무렵에는 그래도 우리가 심리를 마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지난 9월 초만 해도. 근데 최근에 원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네. 입장을 바꿔서 내년 1월까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1월 12일, 늦으면 15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는 이런 시간표가 있는데 네. 근데 구속 기한이 1월 18일 만료잖아요. 근데 이게 뭐 구형과 최후 진술 얘기가 되는 그 시점이 아슬아슬한 거죠. 과연 이게 판결문이 그때까지 다 나올 수 있을까? 네. 그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될까? 그래서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비해서 직위원 판사나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상당히 늑장 부리면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지금부터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라고 하면 뭐 위헌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 하던 재판을 이게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뭐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이제 법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그동안 있었던 뭐 증인 신문이나 이런 걸 다 다시 하지 않도록 규칙을 넣어서 이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2심 재판부터 이거를 지정 전현희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판부에 이제 넘기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위헌적 소지나 뭐 시비거리를 줄인다라고 해도 뭐 판사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쟁점일 텐데 이건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판사로 앉히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직 판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기 근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그럴 우려는 국회가 없다라고 개입을 보는 하는 거죠. 국회가. 그 안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때 뭐 제 기억에는 단순히 뭐 국회만 이제 추천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던 뭐 걸로 변협도 기억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국회목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입장이 다시 당에서 나와서 그 디테일한 과정들은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동수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정리돼야 저는 된다고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게 이제 국정감사 이전에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시 이제 스탑을 한 상태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뭐 구속영장들 막 기각되고 이러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좀 요구가 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당원들 요구가 큰데 예를 들어서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유무죄도 아니고 영장 기각 이 부분 하나하나에 되게 좀 집착을 하는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재판이 원하지 않는 걸 나왔다고 전담 재판부를 뭐 민주당이 개입을 하든 안 하든 한다? 이게 어떻게 그 뭐 보편적인 정서에 맞을까요? 이게 진짜 뭐 법까지 이제 강행을 해가지고 예. 재판부를 따로 뭐 설치를 해서 막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이 실현 가능성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중도층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보지만 근데 민주당 특히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막 이제 뭐 구속영장들 잇따라 기각되고 재판도 막 좀 나름 좀 지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원들은 욕을 하고 있는데 아무 수도 안 쓰고 있으면 결국에 그 욕을 다 이제 또 지도부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포탄을 쏘는 건지 실탄을 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좀 액션은 당원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네, 됩니다. 짧게만 덧붙여서 예, 말씀드리면 박수민 최고위원. 2025년 9월에 발의됐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의됐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는 국회 추천 몫이 일단 없고요. 예. 뺐습니다. 제가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뺐고 법무부 1명, 그다음에 판사위에서 4명, 대한변협에서 4명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회가 네.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는 빠지는데 어쨌든 법무부는 들어가고 대한변협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신조 부대변인.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했는데 거기서도 또 어떤 특정 정당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만약에 구성도 했는데 특정 예를 들어서 야당이 좋아하는 또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정부 여당의 득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도 독일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당에서 굉장히 강행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만 누적이 되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아무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네.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는데 거기서도 법리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승복 절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행하고 있는 이 무작위 배정을 통한 재판부 구성이야말로 네. 정말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석방되는 것 그 자체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 조항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고 사법체계의 질서지 그거를 거스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 묶어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느냐라는 물음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지금 대한변협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에서 1명, 대한변협에서 4명 그리고 뭐 판사위원회에서 4명 이러면 9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무부와 대한변협 사실상 한 몸이에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금 대한변협 회장 만나가지고 점심 먹다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직능단체는 굉장히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방증이 됐죠. 그러면 9명 중에 5명이 여권 사람인데 판사위원회는 뭐예요? 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박성민 최고가 9월 달에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4명을 추천한다는 예,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명을 추천해봤자 9명 중에 법무부 1명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사주를 사실상 받은 대한변협에서 4명이면 5명 과반을 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입맛대로 해가지고 결국에 여권에 유리한 판사들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재판부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호 견제 혹은 2심에서 잘못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재판부를 바꾸거나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내란 몰이를 위한 정치적인 결론, 정치적 판결이 나올까 봐 그것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 사이 각각 정체 심해졌습니다. 동호대교 4차로에선 사고가 발생했고요.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탄천 1교 3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청담대교 방향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성남과 서하남에서 모두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용인까지 막히는데요. 용인 분기점 1차로에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부곡 또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부근까지 각각 밀리고요. 더 가서는 군자 분기점에서 월곶 그리고 영동서 시점 앞두고 다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 최대 쟁점 1인 1표제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은 똑같이 한 표씩 갖게 한다는 방안인데 과거에 뭐 60대 1, 70대 1까지도 갔었고 지난번에 20대 1 됐는데 이거를 1대 1로 당원 주권주의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요 시점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한준호 최고 지도부에서도 이제 이견 있고 일부 이제 친명계 의원 당원들 반대 의사 밝히고 있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결국은 그 흐름 속에서라도 1인 1표제로 가게 될까요? 결론. 저는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론은 예.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요, 정청래 대표가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뭐 당원 주권 중심주의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었고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뭐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원래 대의원 표와 이 권리당원 표 사이에 있던 격차를 좁히는 작업은 이미 한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20대 1 정도로 네. 20대 미만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가 대의원들의 표의 가치보다 뭐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네. 이 불만이 당원들 사이에선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되는 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진정한 1인 1표제, 그러니까 한 명의 표가 다른 사람의 한 표와도 이제 동일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는 뭐 저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봐서 그냥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뭐 다들 얘기하시는 게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여기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입장을 내셨죠. 예를 들어서 당원 주권주의 되게 좋은 말인데 한 달 당비 낸 사람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럼 대의원이라는 그 가치, 민주당의 어떤 가치랄까 이런 것들이 이거는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좀 설득을 해 나갈지 네, 하고 그래서 플러스 야 정청래 대표에게 이게 더더욱 유리해지는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그 대의원들이 이제 당내에서 지니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 네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왜 만들어졌냐라고 보면 이제 권리당원도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뭐 수도권 중심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네네.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의 당원들과 수도권 지역의 당원들의 규모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역 기반이라는 게 네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른바 전략 지역들 조금 열세라고 불리거나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서도 열심히 당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 혹은 그 지역의 의견까지도 보다 동등한 요건에서 논의되고 가치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완 조정 장치라고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1인 1표제로 간다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른 어떤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뭐 수석 대변인께서 내신 설명을 보면 뭐 각급 위원회를 이제 중앙에서 만들 때 네. 거기에 이제 이 그 특정 지역의 당원들 혹은 전략 지역의 당원들을 좀 배분하는 그런 할당도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됐다. 그러니까 보완 정책이 같이 있다. 네. 이런 설명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결국에는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은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더 이게 내년 8월인가요? 이제 그 대표 경선 앞두고 또 임박해서 또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좀 미리 적당한 시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근데 정청래 대표 얘기는 이거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표 시절에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계속 강조해 왔고 당원들이 계속 강조해 온 거 우리는 그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뿐이다. 다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민감한 문제를 충분한 수기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뭐냐 하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서 대표 면전에서 얘기하다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당내 분열 요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네.
1인 1표 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냥 보세요. 국민의힘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든 뭐든 국회의원이든 광역단체장이든 군수든 아니면 그냥 당원 일반 당원이시든 네. 다 한 표씩 가져가십니다. 네.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 보통 선거의 원칙 그거 아니겠습니까? 평등 선거의 원칙. 예, 근데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면 1대 60 비율이었다가 뭐 1대 20 비율이었다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한다라는 것을 좀 대승적으로 다들 합의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뭐 남의 당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이동수 대표님 정청래에 대해 좋은 말도 하네요. 아 근데 저기 저는 우리 이거 신조어 보면서 부대변인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제 그 저희가 뭐 정청래 당대표 체제 이후 명청대전 막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네. 저는 최근에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명청대전이 진짜 벌어지는구나를 좀 확신을 했던 게요. 이제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이제 모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네. 대의원은 이제 간부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은 일반 회원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일반 회원의 표보다 간부들의 표가 20배가 더 세서 문제였는데 이게 항상 보면 전통의 강호가 있는데 신흥 강호가 부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네.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 때도 사실은 대의원들이 친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개딸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친명 권리당원을 많이 갖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이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이 저는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하시던 말씀 마무리. 예. 저는 이거를 만약에 친 이재명계, 친명계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럼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제로로 수렴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던 시절 그리고 당대표 되기 전부터 당원 주권을 외치면서 모든 당원들의 표가 동등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본인의 기득권이 약화될까 봐 이 정청래 대표가 행한 이런 개혁들에 반대한다. 저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반발이 더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잘하는 행보죠. 신조 부대변인 말씀은 어쨌든 당원 1대1 이 방안은 지극히 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말씀이시네요. 이게 상식이죠. 오케이. 예. 자, 최근 환율 고공행진에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입틀막 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소리 질러서. 자,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 이제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목이 좀 쉬었어요. 목이 쉬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 재판 막는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 놓쳤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가장 민생 고통스러운 고환율 고물가가 계속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면서 이게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 요인이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박상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속편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뭐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정책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보면 결국 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인 건데 이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그 해외 증권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네. 뭐 실물 투자나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달러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가 좀 늘면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평가 절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도 뭐 국민연금이 지금
뭐 외환시장의 큰 손이라고 불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외환시장의 핵심적인 매수 주체로서 환율이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한 번씩 구원투수를 등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국이 환율 안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마련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명 정부의 뭐 예산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재명 정부가 모든 걸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떤 이 국내외 상황들을 너무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국내외적인 상황, 외환적인 문제,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에 투자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이거를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얘기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인데 신주호 부대변인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계엄 사태 때도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계엄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국민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서야는 뭐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환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방구 없다가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 증권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랬다가 지금 4천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3천대로 다시 주저앉으면서 매일매일이 검은 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검은 목요일, 검은 화요일,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이 다 검은 월요일부터 검은 금요일까지 이걸 갱신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 어떠한 정책을 내가지고 이 환율 시장 그리고 증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주셔야지, 이것을 마치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만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통장에 있던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던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 해외 투자가 많이 늘긴 했어요. 예, 올해 이제 지난 그 10월 15일까지 보면은 서학개미들이 이제 투자하려고 환전한 금액이 150조 원이 넘거든요. 그냥 그만큼 외국으로 이제 자산이 많이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은 또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해외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이 달러가 부족한 뭐 이런 상황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환율보다 우려되는 게 사실은 통화량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2라고 이야기하는 광의의 통화량 있잖아요. 이 네. 광의의 통화량이 2020년 연말까지만 해도 3,200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재는 한 4,40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고 있는데, 문제는 통화량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균등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요 자산들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주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펴는 게 또 이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로 낫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안한 대장동 토론. 한 전 대표가 전현직 법무장관에게 토론 제안했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토론 상대자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가 콜 받아들이면서 장동혁 조국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큽니다. 원래 제안자는 사라진 대장동 토론.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래 제안자는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대장동 토론을 하게 되면은 네. 현재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의원 같은 분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랬죠? 그 태도를 조금 공손하게 하면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공손하게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지금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논리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 겁니다. 두 분 다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에 본인이 몸을 담았었던 것이고 조국 현 대표죠. 조국 대표는 학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논리 싸움으로 토론에서 절대 질 것 같아가지고 이 토론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폭탄을 돌린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덜썩 받아버리니까 지금부터 뭐 실무진 협상을 하겠다, 혹은 뭐 조국 혁신당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도 결국에 도망갈 게 뻔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이걸 하게 되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이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옹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7,8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 손실을 초래한 그 희대의 범죄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조국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입시 비리 범죄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받은 분이 비리의 온상지로 불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한테 군불만 띄고 뭐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토론에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했는데 이 와중에 개혁신당은 왜 이준석 대표는 안 되냐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만 빠지고 지금 한 4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니 조국 대표가 자기가 그 덥석 그거 해서 그 국민의힘 프레임에 좀 말린 것 같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예 안 열린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안 열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뭐 연다고 하면서 조건을 막 덕지덕지 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기본적으로 여권에 좀 이 불리한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선 사실 이게 거론되지 않고 빨리 이제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네. 이걸 괜히 조국 대표가 물어가지고 좀 다시 회자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도 결국에는 이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좀 모종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던져놓은 건 있으니까는 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예. 한 말씀 하실래요? 이 부분? 아니요, 예. 뭐 저는 그냥 뭐 약간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이 정치권에서 볼드모트화 되고 있지 않나. 사실 그 이번에 이제 론스타 건에 대해서도 이제 항소를 해서 뭐 이기는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참 신기했던 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의 성과를 조금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뭐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한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제 지도부는 아니지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왕자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오히려 비난해요? 오히려 비난하는 일도 있었고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여당일 때, 그러니까 과거 여당이었잖아요. 그 당시 여당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법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전 대표를 기를 쓰고 언급을 안 하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참 한 전 대표의 볼드모트화가 됐다.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조국 혁신당이 지난 주말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를 이제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득표율 98.6%. 여기 평양인가 하고 잠깐 헷갈렸던 분도 있다고는 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처음에 작년에 총선 때는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약진했다가 그 이후에 3당으로서 잘 안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조국 대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앉기 전에 성비위 사건 이걸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비추도 바래고 자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택적 경쟁과 선택적 협력 이 부분은 잘 될 거로 보세요. 일단 뭐 조국 혁신당 자체의 경쟁력이 네. 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아쉬워졌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당내에 좀 성비위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별로였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 제대로 수습을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연대를 시사하는 것이 다른 당에게도 그 어떤 당에게도 좀 불편해지는 오히려 네.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 연대를 먼저 다른 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어디에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승부수를 던질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중에 해서 일부 파일을 가져가고 네. 일종의 유리한 M&A를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뭔가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인 우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역할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호남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조금 강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넓혀가려는 전략이 있는 게 아닐까. 네. 그 부분에서 민주당과의 충돌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질문 짧게 한번 이동수 대표께 네. 해볼게요. 최근에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 네. 여기 이제 정관계 인사들 왔는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 추모사 대독했습니다. 여하튼 아들 김현철 씨에 의하면
민주당 개미 한 마리 안 보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뭐 중간에 한 마디 더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근데 여하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그래도 이 정도 추모식 전직 대통령이고 어떻게 뭐 이후에 이제 보수 정당이었지만 그 전에 이제 또 민주당 같은 계열이었고 이게 좀 저는 의아하긴 하던데 이게 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네. 기억나는 게 이제 2021년도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때 이제 그 자리는 저도 갔었거든요. 아, 근데 그 그래요? 당시에 이제 윤석열, 이재명, 뭐 심상정, 안철수 등등해서 대선 후보들이 다 왔었어요. 네네. 사실 이제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이런 뭐 좀 호불호가 아주 강하게 갈리는 분이면 몰라도 네.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 화합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민주당이 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좀 네. 이게 양극화된 지금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자 시간 한 30초 남았으니까 대답 한 20초만 해주시면요. 신조 부대변인. 네. 재판부를 모독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 그 이진관 재판관이 감치 재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 모습 막 재판관을 조롱하는 모습 보니까 어떤 게 떠오릅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감치 현장으로 가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얘기 안 하니까 풀려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런 법의 공백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재판부를 약간 화를 돋구게 했는데 네.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준호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충격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아빠와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엄마. 그 뒤 할머니 곁에 남겨진 건 형과 남동생, 그리고 어린 준호뿐이었는데요. 이가 없어 매일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할머니는 아픈 몸을 부여잡으면서도 손자들 걱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 양육비까지. 벅차고 무거운 삶의 무게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랜데요. 부족하고 힘겨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만 한 할머니는 오늘도 조용히 눈물을 닦아냅니다. 가여운 아이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어린 삶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기를, 준호와 형제들이 희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미한 양입니다. 대기 중층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강수량은 1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이 흐리겠는데요. 5에서 15mm로 역시 가을비답게 양은 많지 않겠지만 산지 쪽 눈의 양은 적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의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차로 인해서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에 머물면서 공기가 더 차가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등 3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서울 11도 등 9도에서 16도로 낮에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겠고 그밖에 전국적으로 강풍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나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의 양이 이번에 적어서 특보는 유지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시 우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선착장 대합실로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권과 계엄을 언급했으며 자신은 무릎 꿇고 반대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모욕 행위가 반복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성 없는 내란 옹호 세력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환율 물가 상승이 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정권 심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방산과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정치권엔 전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종묘 인근 재개발 문제 등 서울시 추진 사업에 정부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이 바야흐로 지방선거 모드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신동욱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 오늘 토론회 벌였습니다. 토론회 이름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예, 이제 주관은 저희 법사위에서 했고 오늘 당대표, 원내대표, 뭐 정책위 의장 그리고 토론자 교수님들 여러 분 오셔서 이 대장동 범죄 수익만큼은 정말 반드시 앞으로 시간이 얼마가 가더라도 우리가 환수해서 국가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수익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몇억 원 투자해서 수천억 원을 가져간 이런 희대의 둑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그냥 지난 1심 선고 난 것 정도에서 항소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뭐 김만배 씨는 감옥에서 하루에 2억 원씩 돈을 벌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두면 도대체 누가 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일구고 또 미래를 일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지금은 민주당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법안으로 성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다음 총선 지나서라도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돈 환수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한다는 말씀해 지금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그냥 법안을 내보고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거죠. 아니고 예.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관련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민의힘 이 이슈를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이렇게 계속 이슈하는 이유 신동욱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왜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이 항소 포기가 네. 이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저런 터무니없는 이익을 안겨준 배경이 단순히 당시 성남시의 계산 실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기에서 파생된 그 당시 성남시 이제 뭐 판결문에서는 뭐 그 고위직 네. 또 뭐 그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정권의 도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해 보면 선고가 너무나 잘 됐고 2심 가도 무죄인데 이거를 왜 항소를 하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들 거라면 당연히 항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의 이익을 자꾸 대변하려고 하느냐. 국가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가 되면 마땅히 항소하고 대법원 가서 끝까지 이 돈을 환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사법체계죠. 그게 사법체계고 네. 그것을 위해서 국회가 또 존재하는 것인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 범죄자들의 이익을 자꾸 옹호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국민과 싸우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그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환수든 또는 진실 규명에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국회 국정조사하자. 이 부분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하지만 네. 계속 민주당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또 협상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국조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특검은 뭐 아직 뭐 말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 관봉권 띠지 하나 분신된 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네. 거기에 60명 검사가 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관봉권 띠지 종이 한쪽이에요. 그게 이제 본질이냐 아니냐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도 또 아니라는 있습니다. 얘기는 이미 네. 다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한국은행에서도 거기에 그거 조사해봤자 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라는 네네. 얘기합니다. 그거 조사하자고 특검한 사람들이 이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특검하지 말자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아까 이제 특별법 제정 위한 긴급 토론회 범죄 수익 환수 네. 하셨는데 민주당이 동참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안 하죠. 안 하나요? 네, 안 한다고 보고 그러나 저희는 국민들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희 당이 국회 의석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밀어주시면 결국은 특검도 민주당이 받을 것이고 국정조사도 받을 것이고 특별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당 수익을 가져갔는데 네. 그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 그걸 환수하지 말자. 조사도 하지 말자. 이런 것을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면 저는 국민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게 결국은 끝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이 문제 갖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증인들 좀 불러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하자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요. 뭐 아무도 못 부르게 해서 무산됐죠. 자, 사실상. 그래서 예, 예.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피하는 자가 범인일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얘기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시피 바로 되돌려 주셨네요. 되돌려주는 거죠. 네. 왜 피합니까? 진실 규명에 왜 피합니까? 이거는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왜 피합니까? 그리고 그날 아까 조금 전에 현안질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명의 증인도 안 부르고 국정조사도 안 하겠다. 특검도 안 하겠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이렇게 범죄자들의 손으로 들어갔다면 법원에서 설사 저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죠. 저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숨기는 걸 보면 적어도 그 범인들이 가지고 간 재산적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막았을 경우에 오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범인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징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린 겁니다. 예. 네네. 자,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토론회가 약간 성사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뭐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토론에 응한다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고 개혁신당에서는 왜 이준석 대표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약간 모양새는 사자인데 본래 제안한 사람은 또 한동훈 전 대표고요.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대당으로 하게 되면 네. 우리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꽝 대신 닭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관심은 안 보이니까 그럼 조국 대표하고라도 우리는 하겠다. 네. 뭐 저희는 사자 대담이 성사되면 그것도 국민분들이 뭐 보기에 좋은 구도가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문제야말로 이제는 당 대표급들도 한번 토론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에서 썩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토론에 못 나올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네. 항소 포기가 잘 됐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 대표가 괜히 국민의힘 프레임에 지금 말리는 거 아니냐 이러고 좀 걱정하는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이 토론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글쎄 이제 조국 예. 대표로서도 뭐 지난번에 당내 문제, 당내 성추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코너로 지금 몰려 있고 조국 혁신당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제 보면 조국 대표가 이제 다시 대표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로도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아니 저 친구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민주당 쪽에서 은근히 압박을 가해서 뭐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다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뭐 2자 토론이든 3자 토론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부터 전국 순회 항소 포기 관련 장애투쟁에도 이제 나섰습니다. 뭐 장애투쟁만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원내투쟁 병행하는 건데 자, 일각에서는 과연 장애투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하는데 사실 의석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저도 사실은 요즘 방송에 나오면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네네.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는 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따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주말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창원, 그러니까 경남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힘든 일정입니다. 네. 가면 장애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업인들, 뭐 상공회의소 분들 어제는 또 우리 창원에 저도 어제는 아침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 대학생 네. 총학생회장 출신 그 지역에 청년들 만나서 무슨 얘기 뭐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를 듣고 그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정말 네. 주말 내내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장외투쟁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화할 수는 없는 민심 것이고 투어기도 민심 투어입니다. 그게 예. 민심 투어고 저희가 이제 레드 스피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쓴소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뭐 조그마한 네. 저희가 야당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지 저희가 단지 언론에서 분석하듯이 장외 투쟁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국민 한 분에게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법사위원이기도 하죠. 자, 전담 재판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여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 순방 돌아오면 본격 논의 시작되고 추진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가장 관건이 과연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친민주당이라고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듯이 왜 굳이 재판을 이제 1심, 2심 하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렇게 마련하라고 할까? 지금 이거 공평성이랄까요? 그런데 좀 의심이 마음이 갖고 급한 계십니까? 거죠. 마음이 급한 거죠. 네네. 지금 이성윤 의원이 낸 안을 보면 조은석 특검, 소위 내란 수사뿐 아니고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최혜병 특검 이것도 다 전남재판부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이 법률가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건을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사에게 맡겨서 어거지로라도 이거는 유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는 지금 3대 특검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물론 뭐 김건희 특검도 한 몇 분 구속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별건으로 구속된 것이고 본인들이 애당초 얘기했던 이건 뭐 내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이건 내란이다. 또 그에 참가했던 국무위원들도 지금 다 구속시키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내란에 동조한 정당으로 막 몰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검은 기소는 할 거예요. 아마 기소는 안 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럼 기소하면 저게 만약에 기소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가 선고가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 말기로 가면 정권의 몰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뭐 짧게 말씀만 드리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분수령이죠. 분수령이죠. 그래서 이제 모레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이게 12월 3일을 전후해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영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소설도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있을까. 저도 현장에서 상당 부분을 지켜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과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만 가지고 가상의 현실들을 막 엮어놓은 것 같은 이런 영장을 가지고 갔을 때 이제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라고 재판으로 가면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그 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겠죠. 본인들이 뭔가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뭐 일부는 지방자치선거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뭐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건 이미 거의 법조계에서는 거의 통용되는 그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01조인가요? 그 모든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정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위헌이라고 다 모든 헌법학자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중단이 됐던 건데 지금 또다시 나오는 걸 보면 조금 민주당이 마음이 급하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른바 헌법 존중 TF 49개 부처 기관마다 만들어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그 공직자들 가운데서 솎아낸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TF는 신동욱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 한마디로 본인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했는데 저는 내란몰이 국정 파괴 TF라고 저는 부른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는 TF가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뭐 양심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휴대폰 내라, PC 들여다보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적은 오로지 공직사회에 줄 세우기죠. 저는 기강 잡기라는 표현도 안 쓰겠습니다. 기강은 옳게 하는 것이 기강을 잡는 것이고 네. 이것은 줄 세우기를 위한 TF고 또 이미 많은 소위 1급 공무원들이 그 지난 여름을 전후해서 사표를 냈고 그중에 상당수의 사표가 이미 수리가 된 이런 상태에서 밑에 사람들 위로 올려야 되는데 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올리겠다는 거죠.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을 그렇죠. 전진 하겠다라고 네.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설사 거기 안에서 네. 일종의 뭐 계엄의 옹호적인 발언을 친구와 한 것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징계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 집니다. 그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봤는데 우리가 뭐 그냥 경고하고 말았다라고 끝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옷을 벗는다. 스스로 옷을 벗든지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승진해서 다 배제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나쁘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이 안 나와요?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는 12월 3일이 비상계엄 사태 일어난 지 이제 1년 되는 날입니다. 이날이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렇다면 취임 100일 맞았고 12.3 1년이면 어쨌든 그날 혹은 그날을 즈음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대국민 입장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보거든요.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예, 이 12월 3일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여기서 조금 더 전향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신동욱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게 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부분은 이제 정부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가 순수하게 어떤 입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또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도부들의 의견 교환이 지금 조금씩 있는 이런 상태인데 다만 저희는 네. 저희가 12월 3일이라는 그 계엄이 선포된 사건 자체를 그 자체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네. 지금도 민주당의 그런 폭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까지 이르게 된 그 전후의 사정들 민주당이 정말로 그 국회의 다수당임을 가지고 폭주를 한 부분들 지금 딱 1주년이 다가옵니다만 딱 지금 이때 예산 폭주를 했고 또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을 감행했고 이런 부분들도 1주년이 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도 동시에 필요하다. 네.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막아 나가야 될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앵커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런 입법 폭주라든지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분들이 저희에게 제1야당이 에 대한 명령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뭐 충분히 하고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계엄이라는 사태 자체가 준 국민적인 충격파가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당이 똑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과정으로서 그날도 현명하게 잘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메시지에는 1주년 메시지 또 장동혁 대표 100일 메시지에는 미래로 나가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뭐 제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당을 아주 강하게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장애투쟁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한다. 자, 곳곳에 내란 옹호 의심 세력 준동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정당 예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 어떻게 민주당은 생각하십니까? 일관되게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내란몰이를 해오는 네. 말하자면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오늘 환율이 또 뭐 1,500원대를 막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네.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야말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예산도 보면 전부 이재명 대통령표 코드 예산 또 본인들한테 필요한 이런 예산만 뭐 잔뜩 올려놓고 실제로 국민들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뭐 대규모로 삭감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야말로 이제 정말 내란몰이 그만하시고 민생에 좀 전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나 들고 그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내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네네. 헌법재판부, 국정 뭐요? 헌법 존중 TF. 네. 이거 헌법 파괴 행위들이거든요. 그것도 광의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내란인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런 것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위헌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TF 같은 경우. TF 같은 예. 경우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네. 대통령이 그거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 TF의 위헌성을 나중에 따져봤을 때 네. 위헌적인 조치를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내란에 가까운 정치 공세하는 것들 정말로 좀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 모두로 여러 가지 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라든지 여러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자, 근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상당히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동훈, 유승민 이런 분들을 보면 당내에서는 소중한 자산이냐, 분열의 씨앗이냐 이런 당내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자산들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에너지를 모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큰 흐름으로 보면요. 자산이었던 사람이 부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 또 어느 한순간에서는 굉장히 그 당에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또 그 당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 자산이냐 부채냐를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네네. 그 부분은 아마 당원들이 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다 말 그거 거다. 역시 당원들이 판단할 거다. 당원들이 판단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첫 번째는 네네. 공심위가 구성이 되면 뭐 본인들이 경선을 나오겠다고 하면 네. 그거는 공심위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또 그거 외에 다른 정부적인 부분의 당원들의 판단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일개 국회의원이 제가 이분들을 자산이다 또는 뭐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적절치 않고요. 저는 당원들이 필요하면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네,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방선거 뭐 여야 모두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아마 이런 표현을 써도 크게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제 선거인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지금 많이 치중하는 것이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에 많이 치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정당, 뭐 수권정당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같이 계십니까? 병행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네네. 아마 내년 1월 정도부터 보면 나가야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총선하고 대선 같은 거 좀 달리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네네. 중앙의 이슈가 지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건 저는 조금 미지수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구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지금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다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방 권력까지 그런 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거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부분도
부각도 시키겠지만 네. 국민들에게도 실제로 굉장히 큰 견제 심리로 그 점이 작동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저희가 그것만 하겠다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잘 돌보는 네. 정당인지는 저희의 실력으로 또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분들이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에게 독식하는 이런 국가를 만들까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약간의 답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 토론을 대담을 어떤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보시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뭐 필승 카드랄까 관건이랄까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을 네네. 드렸습니다만 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통합도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가장 네네. 좋은 공천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은 국민의힘은 이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공천으로 일단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지역별로 맞는 어떤 맞춤형 공약 같은 것도 지금 충실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굉장히 지방에 내려가 보면 네. 요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의 어떤 그 이념 정당으로 이걸 이념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민주당에 네. 맡겨둘 수 있겠는가? 저희는 유능한 경제 정당, 정책 정당을 표방하면서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공천과 또는 민생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다음 달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시기도 시기지만 이전 예산이 얼마 들까 이게 또 관심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기는 일단 정확히 정해진 거는 아닌데요. 다음 달 중순 정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거겠죠. 예. 작업에 나선다고 하고요. 예. 일단 예산이 문제인데 이제 일단 새로 나온 얘기는 네. 지금 국방부가 다시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쓰고 있는 옛날 국방부 건물로 옮기는 예산이 대한 얘기가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일단 이거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2022년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이 국방부 건물로 옮기면서 이제 국방부가 다시 이제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랑 합참이 같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로 다시 이제 대통령실이 빠지면은 국방부가 이제 합참에 있던 국방부가 다시 국방부 건물로 돌아오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어제 이제 국회 국방위 소속 강대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총 238억 6천만 원. 이제 이거는 국방부 지금 약간 합참으로 옮겨갔던 국방부가 국방부로 돌아오는 예산입니다. 네, 그죠? 네. 그 예산만 238억 거의 240억 정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 같은 것들, 이제 영상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거 구축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고급 장비가 있다 보니까는 그 이사 비용만 해도 한 40억 원 또 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국방위는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예, 지금 대통령실을 옮기는 예산은 네. 지금 일단 대통령이 바뀐 뒤에 직후에 열렸던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 일단 예비비를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총 259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산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약 498억 원 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용산에서 이제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총 예산 일단 현재까지 나온 예산이라고 네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따져봐야 될 게 과거에 썼던 용산 이전 비용인데요. 네. 이게 작년에 이제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번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832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대통령 집무실 뭐 관저 이런 비용 외에 이제 경찰청도 이제 대통령 경호부대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 그리고 뭐 공관을 다시 지금 청와대 안에서 한남동으로 옮기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더해서 네. 그 정도 했는데 그러면 다 더하면 1,3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실손보험으로 도수 치료 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예, 저도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가끔 가요? 가면은 네. 한번 보통 이제 한 1, 2만 원 내고 하나요? 보통 그 실손보험 들어있으면? 들어있으면은 예 처음에 결제를 할 때는 예. 한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해놓고. 되는데 나중에 실손보험으로 뭐 대부분 돌려받아서 한 2, 3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아, 예, 좀 그런 자주 걸로. 가끔 가는 편이군요. 예, 요새는 좀 안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좀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네, 아무튼 이게 너무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실손보험을 드는 이유가 네. 건강보험에서 이제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굳이 이거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비급여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예. 그럼 이 비급여를 이제 실손보험이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실손보험에 대한 악용에 대한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그럼 이걸 그냥 차라리 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 7일에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제 치료 항목들을 이제 포함을 시킬 거냐 이런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급여라는 항목 같은 걸 도입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급여라고 하면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들어간다. 네네. 이제 우리가 커버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죠. 그런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서 이런 항목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급여 항목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건강보험이 관리를 하자 실손보험 때문에 좀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이래서 이제 포함시킨다? 편입을 포함시키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말씀드렸던 도수치료 이런 건데요. 이제 도수치료가 사실 방금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제 과잉 진료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쓰이는지를 알아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이제 비급여 정보 포털이라고 있는데 네. 얼마나 쓰였어요? 이게 작년 3월 기준으로 1,208억 많긴 원이었다고 많네. 합니다. 예, 예. 그러고 이제 도수치료 외에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항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뭐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디스크를 이제 시술하는 게 있습니다. 수술 대신에 이제 뭐 좀 어려운데요. 경피적 경막 외곽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좀 시술 어렵네요. 예. 이제 등에다 이제 바늘을 꽂아가지고 척추에다가 이렇게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언어 치료, 온열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군요. 과잉 진료로 꼽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면 그 예. 관리 대상이 되면 예.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어쨌든 재정에는 네. 부담이 되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 병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일단 재정은 그래도 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진료비 가운데 5%만 건강보험으로 하고 사실 지금 건강보험을 하면은 이제 사실 건강보험에서 들은 돈이 더 많고 네.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좀 적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반대로 이제 개인이 이제 대부분의 부담을 하고 예. 건강보험에서 이제 5%만 충당한다.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을 최소화했고요. 네. 근데 이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게 네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만약에 도수 치료의 가격은 이 정도가 적정해 이렇게 이제 딱 정부가 이제 기준을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만 원, 18만 원보다는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그래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굳이 뭐 이 돈 받고 우리가 이제 권유를 하겠냐 이런 게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부담은 아까 95%라고 해서 커졌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그만큼 이제 치료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이제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큰 뭐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연예인 이경실 씨가 판매하는 계란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고품질 프리미엄 계란이다 해서 꽤 뭐 비싼 값에 팔았는데 근데 이 계란이 난각 번호 4번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예.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이경실 씨가 이제 고급 달걀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고급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판에 30개들이 이제 한 난각 판에 번호가 뭐예요? 예, 난각 번호가 예. 이제 계란 껍데기에 숫자가 이제 숫자랑 글자가 이제 10글자가 써 있어요. 예. 이 10글자가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글자가 마지막 숫자가 이제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번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계란이 고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보통 이제 비싼 계란들이 이제 사육 환경이 좋은 그러니까 네. 막 풀어놓고 이제 사육을 하는 동물복지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게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 이경실 씨의 이제 계란 브랜드는 이제 사육 번호가 4번이었거든요. 네. 4번이 뭘 의미를 하냐면 이제 옛날처럼 이제 케이지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감옥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네요. 닭장. 네, 닭장. 아, 1번, 2번은 더 자유롭게 방목이나 풀어놓고 이런 거. 하는 거고. 근데 3번, 4번은 근데 4번을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이거였네요. 지적은.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는 4번은 좀 고급이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난각번호 1, 2번이 자유로운 활동을 닭이 했다고 해서 그게 영양 성분이 더 좋냐? 이거는 또 아니라는 게 산란일자, 보관 유통 과정, 신선도 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드릴게요. 네. 업계에서 암호처럼 퍼지는 말입니다. 인사철 맞아서 JY, KBS, DOW 이런 말들 돌고 있다고 합니다. 코드네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이게 인사철이다 보니까는 슬슬 이제 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런 코드네임들 이제 이니셜이죠. 이제 그렇군요. 말하면 JY라고 하면은 사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비슷하게 이제 현대차 그룹에도 이제 정의선 회장이 ES라고 불린다. 젠슨황도 ES KBS는 뭐 이렇게. KBS는 KBS는 사실 이제 잘 쓰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 LG의 이제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권봉석 부회장을 이제 지칭을 KBS 하는 우리 회사가 아니었군요. 예. 예. 그 DOW 예, DDW라고 하는데요. 아, 이제 DDW군요. 예. 아유 이거 잘못 읽었다 내가. 예. DDW. 예. 대한항공이나 이제 한진그룹 이제 항공사들에서 이렇게 주로 쓰는 말인데요. 네. DD가 두 개가 붙으면 이제 C급, 사장급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DDW는 DD인데 W 원태. 그렇군요. 조원태 부회장. 자, 예를 들어서 임원을 바라는 사람 혹은 임원을 더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금산분리 이거 좀 다뤄보겠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이제 분리한다는 건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제조회사나 뭐 서비스회사가 은행 소유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요. 인공지능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수면이 떠오른 배경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이 대통령이 먼저 이 화제를 먼저 꺼내 들었죠. 네네. 왜 그러냐면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그때가 샘 올트먼 그러니까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려우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독점에 피해가 없다는 안정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이 금산분리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젠다를 꺼내 들었고 네.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거에 맞춰서 입법 활동을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샘 올트먼 이제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첨단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금산분리가 관련이 있는 이유가 네. 뭡니까? 일단 막대한 투자 금액 때문에 그렇거든요. AI 쪽,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요. 네. 일반 기업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일반 기업들이라 보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은 도저히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오픈 AI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와 관련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뭐 반도체를 투과 증산하든지 AI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메타라든지 뭐 해외 굴지의 회사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막대한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돼요. 캐펙스라고 해서 자본 증설을 또 해야 되고 시설 증명서 시설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네.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잉여 자금 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는 사실 잉여 자본이 많아서 가능한데 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산분리 완화를 꺼내 들어서 일단은 금융회사로부터 이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뭐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투자 벤처 회사,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VC들이 이런 AI 산업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것인가? 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 있는 투자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네. 이런 그 제조회사 그러니까 금산 분리의 완화를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네. 기본 전제고 투자의 전문성도 높인다 말씀하셨는데 자 권영식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겠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를 해서 SK 주가 있고요. 네. 지주회사죠. 그 밑에 이제 SK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SK 주의 이제는 손자 회사가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낫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손자 대 손자. 우리나라 이제는 금산분리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제 근거에 의해서 공정거래 근거에 의해서 이 한마디로 손자 회사 밑에 있는 증손자 기업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좀 유예해 주자는 거죠 또. 그러면 일단은 SK하이닉스 밑에 이제는 증손자 회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는 특수목적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는 공장도 세우고 자본도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유예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증손자 회사를 만들려 그러면 손자 회사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새로 만든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을 100%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책임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런 예외 조항에서 더 예외를 해서 한 50%만 갖고 있어도 증손자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는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자본을 끌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자본을 좀 수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내용이 지금 그래서 이제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서 얘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산분리라는 그 대원칙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산업자본에 대한 이제 금융자본을 이제는 종속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나올 수 있었죠. 이제는 오너의 아니면은 대주주의 이제 쌈짓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칙은 깰 수는 없다. 특히 공정위가 좀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금산분리 원칙은 사실 뭐 금융 쪽에 이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네. 공정거래에서 위원회가 왜 이거를 키를 잡고 있냐 그러면 이제는 재계의 집중화를 막는 거잖아요. 네. 공정거래를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으로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그래서 주병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는 현 정권이 세운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다른 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약간 놀란 게 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물론 그 뭐라 그럴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뭐 장관이나 이런 뭐 고위 공직자들은 네.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이게 100% 맞는데 그런데 네. 어쨌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의아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주병기 교수님은 예. 원래부터 그 톤 자체가 이런 재벌의 집중화를 원래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 그래요? 성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예, 본인의. 성향이 나와서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어도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네. 금산분리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완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공정위가 봤을 때는 이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서 특정 기업에 특정 자본이 몰리게 되고 그게 이제는 사회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어서 네.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돼야 될 게 이 금산분리 완화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어느 정도 뭐 공감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지금 권혁주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거저거 해보다 마지막 카드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섣불리 꺼내들 카드는 아니라는 게 공정위원장 네. 입장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일종의 민원성 논의다. 네. 상당히 불만 섞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관측이 나오냐면 SK 겨냥한 말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지주회사, 그러니까 네. SK는 지주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금산분리의 완화를 한다라고 보면 가장 큰 혜택은 확실히 지금 지주회사 체계로 있는 SK가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회사를 두고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그게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VC 네. 캐피탈 회사를 또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막대한 자본을 수혈되면서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이쪽에다가 사실 이제는 자본을 끌어와서 지을 수 있는 영역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민원성 어떤 이슈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는 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미 알려진 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산분리 완화가 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SK 주식회사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 팀장도 알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금산분리의 그 완화를 요구한 건 아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SK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그냥 언젠가는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될 아젠다였습니다. 이 금산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에 와서 이런 AI의 시대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이제 우리가 한번 네. 고민해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금산 분리 완화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막대한 말씀하신 자본 조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네. 소프트뱅크 모델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프트뱅크가 투자 캐피탈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막대한 자금을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고 네.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금산분리가 왜 우리나라한테 엄격하냐면 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금산분리가 더 엄격합니다. 왜? 이런 제조업 회사가 결국에는 예전으로 보면 재벌들이죠. 네네.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은행들을 소유하게 되고 이런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오너의 쌈짓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막고자 엄격하게 된 건데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예를 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네. 시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주병기 그 공정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과연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느냐, 여기서 멈추느냐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금산분리 얘기 이제 시작한 게 첨단 산업 분야 이제 투자, 어떤 자금 확보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부는 AI 포함한 첨단 전략 사업에 150조 원 국민 성장 펀드 활용한다. 부족하면 규제 완화 또 협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자금 조달하기 위한 다른 어떤 해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국민 펀드는 굉장히 저는 국민 성장 펀드는 공감합니다. 이게 그래요? 150조 원 정도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MS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투자 계획안만 보더라도요 예. 114조 원, 130조 원이고요. 아마존은 180조 원 최대. 예.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130조 원. 일개 회사들은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물론 반은 정부가 주도하고 반은 민간에서 이제 수혈하게 되는데 사실 민간 기업들보다 미국의 빅테크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펀드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펀드를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죠. 이 펀드의 규모를 더 늘려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자금을 이제는 조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런 것도 후순위 손실을 정부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일단 민간 회사들, 자본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일단은 리스크가 좀 안고 있는 게 만약에 내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손실을 본다. 손실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투자 유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정부가 후순위 채권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책임져 줄게. 예, 그 후순위 채권에 대한 손실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정부가 더 담보를 더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으로 해서 아마 자금 조달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제는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김동률의 리플레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요즘